지금보다 어리고 민감하던 시절 아버지가 충고를 한마디 했는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이 훨씬 더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부자는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뜻을 이상하리만치 잘 알아차리곤 했다. 그 후로 나는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미루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 때문에 유별난 성격의 소유자들이 툭하면 나에게 접근을 해왔고 따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간들로부터 적잖이 시달림을 받았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특징이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정신은 올시구나 하며 잽싸게 달라붙게 마련이다. 억울하게도 대학 시절에는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껄렁한 놈들의 은밀한 슬픈 사연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찾아와 주절거린 것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내밀한 고백하려는 기미가 확실하다 싶으면 종종 자는 척, 뭔가에 몰두해 있는 척했고 때로는 곁을 주지 않으면서 함부로 대했다. 젊은 친구들의 고백, 혹은 그 고백의 말이라는 게 잘해봐야 남의 것을 표절한 것이고 그 사실을 억지로 숨기려다 보니 대개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게 마련이다. 판단을 유보하면 희망도 영원하다. 아버지가 점잖 빼며 말한 바 있고 나 역시 똑같은 태도로 다시 반복하지만 인간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품위는 실은 날 때부터 사람 나름이다. 이것을 관가하면 다른 뭔가를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 너그러움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이런 내 관대함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의 행위야 단단한 바위에 기초할 수도 축축한 습지에 근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세상이 제복을 차려입고 영원히 일종의 윤리적 차려 자세를 취한 곳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심정이었다. 오만한 시선으로 다른 인간의 내면을 내려다보는 그런 요란한 행보는 이제 피하고 싶었다. 오직 이 책의 이름을 제공한 개츠비, 내가 내놓고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바로 그 인물에게만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개성이라는 게 결국 일련의 성공적인 제스처라고 한다면 그에겐 정말 대단한 것이 있었다. 1마일 밖의 흔들림까지 기록하는 지진계처럼 그는 인생에서 희망을 감지하는 고도로 발달된 촉수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미명하에 흔히 미화되곤 하는 진부한 감성과는 차원이 달랐다. 희망, 그 낭만적 인생관이야말로 그가 가진 탁월한 천부적 재능이었으며 지금껏 그 누구도 갖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성질의 것이었다. 아니, 결국 개츠비는 옳았다. 인간들의 설익은 슬픔과 조급한 기고만장에 대해 내가 잠시나마 관심을 잃게 되었던 것은 개츠비를 삼킨 것들, 그리고 개츠비의 꿈이 지나간 자리에 부유하는 더러운 먼지들 때문이었다. 나는 이 중서부 도시에서는 3대에 걸쳐 꽤 알려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캐로웨이 가문은 제법 뼈대 있는 집안으로 버클루 공작의 후예라는 말도 전해 내려온다. 그러나 우리 가문의 실제 시조는 할아버지의 형님으로 그는 1851년에 이곳에 정착하였다.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다른 사람을 대신 전쟁에 내보내고 철물 도매업에 손을 댔는데 현재는 아버지가 사업을 이어받아 계속하고 있다.
큰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지만 나는 그분을 닮았다고들 한다. 특히 아버지 사무실에 걸려있는 무뚝뚝한 인상의 초상화를 보면 더욱 그렇다. 나는 1915년에 우리 아버지보다 딱 25년 늦게 뉴헤이번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 때늦은 튜턴족의 대이동, 그러니까 훗날 제1차 세계대전으로 불리게 될 전쟁에 참가했다. 미국의 반격에 하도 신이 났던 터라 돌아와서도 한동안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중서부는 이제 활기찬 세계의 중심지라기보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의 끝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계에 몸담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이 증권계에 있던 시절이라 딸린 입도 없는 나 같은 독신남 하나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충분해 보였다. 친척 어른들은 마치 대학 예비학교 결정이라도 하는 듯한 태도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들을 하더니 마침내 매우 엄숙한 얼굴로 마지못해 글쎄 뭐 괜찮겠지 라고 말했다. 1년 동안의 생활비는 아버지가 대주기로 했다. 여러 가지 일로 미루고 미룬 끝에 1922년 봄 나는 아주 눌러앉을 생각으로 동부로 왔다. 시내에 방을 구하면 편했겠지만 따뜻한 철이었고 넓은 잔디밭과 정든 나무들이 있는 시골에서 막 떠나온 참이라 마침 동료가 시내에서 좀 떨어진 통근 가능한 변두리 지역에 집을 하나 얻어 함께 지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왔을 때 선뜻 그럼하고 했다. 그가 비바람에 발엔 허름한 월세 80달러짜리 방갈로를 구했지만 회사에서 그 친구를 갑자기 워싱턴으로 발령내는 바람에 결국 나 혼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개 한 마리, 며칠 후 달아나버리긴 했지만 낡은 다지 자동차 한 대, 그리고 핀란드인 가정부와 함께 지냈다. 잠자리를 봐주고 아침을 차려주고 전기 난로에 대고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는 게 그녀의 일과였다. 그렇게 하루 이틀쯤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데 나보다 늦게 이사온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물어왔다. 웨스트 에그에는 어떻게 갑니까? 막막해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발길을 옮기노라니 문득 더는 쓸쓸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안내자이자 길잡이, 그리고 토박이었다.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이 내게 이 동네 사람이라는 시민권을 부여한 셈이었다. 그리고 마치 영화 속 패스트모션처럼 무섭게 자라나는 나뭇잎들과 햇빛 속에서 나는 이 여름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친숙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우선은 읽어야 할 책이 많았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도 챙겨야 했다. 나는 은행 경영, 신용대출, 증권 투자에 관한 책을 10권도 넘게 샀다. 조폐창에서 갓 찍어낸 신권 지폐처럼 금빛과 붉은색으로 번쩍이는 그 책들은 오직 미다스와 JP 모건과 마에케나스만이 알고 있는 그 눈부신 비밀을 보여주겠노라 약속하며 내 서가에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밖에도 나는 많은 책을 읽을 작정이었다. 나도 대학 시절에는 글 꽤나 쓰던 인간이었다. 어느 해인가는 예일대학 신문의 편집자로서 진지하고 명쾌한 논설을 연재하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나는 그 시절의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되살려 모든 종류의 전문가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존재, 이른바 균형 잡힌 인간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어쨌든 하나의 창으로 보면 실제보다 훨씬 더 근사해 보이는 게 인생이다. 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북미 대륙에서 가장 이상한 동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집을 얻은 것은 그야말로 우연이었다. 집은 뉴욕에서 정동 쪽으로 뻗어나간 시끌벅적하고 길쭉한 섬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섬엔 자연의 신비라 할 만한 기이하게 생긴 두 지역이 있었다. 거대한 달걀 모양의 이 두 지역은 뉴욕으로부터 20마일쯤 떨어져 있었고 외형은 서로 비슷했다. 만이라고도 부르기도 못한 작은 마늘 사이에 둔 채 서반구의 바닷물 중에서도 인간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은 거대한 롱아일랜드 해협의 앞마당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완벽한 타원형은 아니고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접촉면이 납작하다. 생김새가 너무 닮아서 하늘의 갈매기들도 헷갈릴 지경이다. 날개가 없는 것들은 그 두 지역이 모양과 크기 말고는 전혀 닮은 게 없다는 점에 더 흥미를 느낀다. 내가 살던 에스트에그는 이스트에그에 비하면 덜 화려한 편이었다. 물론 이 정도 말로는 두 지역 사이에 흐르는 그 기묘하고도 적잖이 불길한 어떤 차이점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다. 너무 피상적인 꼬리표인 것이다. 내가 살던 집은 그 달걀의 가장 끝 지점에 있었고 해협에서 50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또 한 철에 $12,000에서 $15,000쯤은 줘야 빌릴 수 있는 거대한 두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오른쪽 집은 어느 모로 보나 그야말로 엄청난 대저택이었다. 노르망디 시청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한쪽에는 가느다란 수염 같은 야생 담쟁이 덩굴에 둘러싸인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이는 탑과 대리석풀, 40에이커가 넘는 잔디밭, 그리고 정원이 딸려 있었다. 바로 개츠비의 집이었다. 아니 그때는 개츠비를 모를 때였으니 그냥 그런 이름의 어떤 작자가 살고 있는 저택이었다고 해도 옳을 것이다. 내가 살던 집은 어찌 보면 꼴사나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봐야 워낙 작았고 그 대저택의 위쪽에 올라앉아 있던 덕분에 바다와 그 대단한 이웃집의 잔디밭 한 귀퉁이가 내려다 보여서 그래도 백만장자들과 지척에서 지낸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고작 한 달에 $80만 내고서 말이다. 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만 건너편으로는 해변을 따라 이스트에그의 궁전 같은 흰 저택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해 여름의 사건은 톰 뷰캐넌 부부와 밥을 먹으러 내가 차를 몰고 나간 그 저녁으로부터 시작된다. 데이지는 먼 친척 여동생 뻘이었고 톰은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터였다. 전쟁 직후 나는 시카고에서 이틀쯤 그들 부부의 신세를 진 일도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 톰은 여러 가지 운동에 재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예일대학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힘 좋은 엔드 중에 한 명이었으며 그것으로 전국적 명사가 되었다. 21살 때 이미 오를 수 있는 곳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그 뒤로는 모든 것이 그저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그런 류의 인물이었다. 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다. 이미 대학 시절부터 해픈 씀씀이로 세간의 빈축을 살 정도였지만 그는 여발한 듯이 시카고를 떠나 남들이 보면 숨을 딱 멈출 정도로 거창하게 폼을 잡으며 동부로 옮겨왔다. 예를 들어 폴로 경기를 하겠다며 레이크 포리스트로부터 폴로용 말을 한때나 몰고 온 것이다. 내 또래 젊은이가 그 정도로 부유하다는 건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다. 그들은 왜 동부로 왔을까?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빈둥거렸고 그 후에는 폴로를 할 줄 아는 부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가 즐겼다. 이게 마지막이야. 데이지는 매번 수화기에 대고 다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속내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톰이 이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미식축구 선수 시절의 드라마틱한 흥분 상태를 그리워하며 영원히 방황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저녁,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두 옛 친구를 만나러 이스터 에그로 차를 몰았던 것이다. 그들의 집은 예상보다 훨씬 장식적이었다. 붉은색과 흰색으로 따뜻하게 칠한 조지 왕조 식민지풍의 대저택은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해변에서 시작된 잔디밭은 현관을 향해 4분의 1마일이나 달려와 해시계들과 벽돌로 포장된 상층로, 불타는 정원을 뛰어넘더니 그 김에 여세를 몰아 밝은색 덩굴이 되어 저택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저택의 정면은 한 줄로 이어진 프랑스식 창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반사된 금빛으로 번쩍이는 창들이 오후의 따뜻한 바람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은 현관 앞에 다리를 떡 벌린 채 있었다. 대학 시절의 그가 아니었다. 한결 고집스러운 입, 건방진 태도, 누르딩딩한 머리 색깔의 건장한 30살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거만하게 번뜩이는 두 눈 때문에 언제라도 덤벼들 듯한 공격적인 인상을 풍겼다. 승마복의 여성적 우아함도 그의 육체가 지닌 엄청난 힘을 숨기지 못했다. 신고 있는 승마부츠는 터질 듯 부풀어 올라 맨 위쪽 끈까지 팽팽했고 얇은 상의 속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우람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거대한 지렛대에나 비유할 법한 무시무시한 체격이었다. 음성까지 높은 톤의 거친 허스키여서 더 성마른 인상을 풍겼다.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경멸조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람에 뉴헤이번에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꼭 내 의견을 따르라는 건 아니야.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내가 너희보다 힘 좀 쓰고 남자답긴 하지만 말이야. 4학년 때 같은 모임에 속해 있었지만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인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특유의 거칠고 오만한 태도로 내가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햇살이 내리쬐는 베란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위치가 괜찮은 집이지. 그는 두 눈을 번뜩이며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톰은 한쪽 팔로 내 몸을 잡아 돌리더니 크고 넓적한 손을 들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리켰다. 이탈리아식 침상 정원에는 강렬한 향기를 풍기는 짙은 색깔의 장미들이 반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에 심어져 있었다. 해안에는 앞이 널쩍한 모터보트 한 대가 물결에 코를 들이받고 있었다. 석유 재벌 드메인의 집이었지.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정중하긴 했지만 도련했다.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천장이 높은 복도를 지나 밝은 장밋빛 방으로 들어갔다. 양쪽 끝에 나있는 프랑스식 창문 덕분에 위태위태하게나마 제자리에 붙어있는 공간이었다. 살짝 열린 창문들이 집 쪽을 향해 길게 돋아난 푸릇푸릇한 잔디밭을 배경으로 희붐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으로 스며든 산들바람 때문에 커튼의 끝이 한쪽은 안으로 또 한쪽은 바깥으로 마치 깃발처럼 나부끼며 흰 웨딩케이크처럼 생긴 천장을 향해 소용돌이쳤다. 그러고 나서는 마치 바다에 바람이 불듯 와인색 양탄자에 잔 물결을 일으키며 음영을 만들어냈다.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물건은 오직 엄청나게 큰 긴 의자뿐이었다. 그 위엔 두 여자가 붙잡아 맨 열기구에라도 올라탄 듯 둥실둥실 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잠깐 저택 근처를 날아다니다 방금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드레스가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찰싹대는 소리, 벽에 걸린 그림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 있었다. 그러자 톰 뷰캐넌이 쾅 소리를 내며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잦아들자 커튼과 양탄자 그리고 두 여자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둘 중 더 어린 쪽은 초면이었다. 그녀는 긴 의자의 끝까지 몸을 쭉 뻗고 누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물건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턱을 살짝 치켜 올린 채로 곁눈질로라도 슬쩍 내 쪽을 살폈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마터면 나는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뻔했다. 또 한 사람은 데이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여 백치미가 흐르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나 역시 미소로 화답하며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너무 행복해서 몸이 마비되어 버렸어. 그녀는 대단히 재치 있는 말을 했다는 듯이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귓속말로 턱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여자의 이름이 베이커라고 속삭였다. 데이지가 귓속말을 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험담이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귓속말이 매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미스 베이커는 입을 술룩거리며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까딱하더니 머리를 재빨리 원래대로 뒤를 젖혔다. 애써 균형을 잡고 있던 어떤 물체가 흔들거렸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듯이 또 한 번 미안하다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이렇게 완벽한 자기 만족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찬사를 보내게 된다. 나는 데이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나지막히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음성은 뭐랄까, 귀가 따라가며 알아서 맞춰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다. 흘러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다시는 연주되지 않을 음정들의 배열 같았다. 빛나는 눈동자와 정열적으로 빛나는 입, 그 눈부신 광채로 그녀의 얼굴은 처연하면서도 사랑스러웠다. 반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좋아해본 남자라면 잊기 힘든 어떤 흥분 같은 것이 실려 있었다. 음악적인 충동과 속삭임, 한번 들어볼래요? 방금 즐겁고 신나는 일을 해치웠으며 곧이어 또 다른 즐겁고 신나는 일이 벌어지리라는 약속. 나는 동부로 오기 전 시카고에 하루를 머물렀으며 그때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안부를 전해달라 부탁하더라는 말을 했다. 나 보고 싶대? 그녀는 황홀해하며 소리쳤다. 시내가 온통 썰렁해. 차들은 왼쪽 뒷바퀴를 장례식 화환처럼 검게 칠하고 다니고 노스쇼어에선 아예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더군. 끝내준다 톰. 우리 돌아가 내일 당장. 그러고 나서 그녀는 생뚱맞게 덧붙였다. 아참, 우리 애기 봐야지. 그럴까? 지금 자고 있거든. 3살인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지? 응. 그럼 꼭 봐야지. 쉴 새 없이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던 톰 뷰캐넌은 발걸음을 멈추고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닉 요즘 뭐해? 증권 쪽에서 일해. 누구랑? 나는 동료들의 이름을 댔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좀 재수없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동부에 계속 살다 보면 아 그래 난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걱정 마.
그는 뭔가 경계하는 태도로 데이지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른 데서 사는 건 바보짓이야. 바로 그때 미스 베이커가 물론이죠 하고 외쳤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 입 밖에서 낸 말이었다. 하품을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걸로 보아 그녀 자신도 나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다. 몸이 뻐근해요. 그녀는 투덜거렸다. 저 소파에 너무 오래 누워 있었나 봐요. 왜 날 쳐다보는 거야? 데이지가 항의했다. 내가 오후 내내 뉴욕에 가자고 그랬잖아. 안 마실래요? 미스 베이커는 새로 가져온 넉 잔의 칵테일을 보며 말했다. 요새 훈련 중이거든요. 톰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렇겠지. 그는 잔을 들어 술이 딱 한 방울밖에 안 남은 것처럼 단숨에 쭉 들이켰다.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내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는 그녀가 해낸다는 일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며 미스 베이커를 바라보았다.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몸매는 날씬하고 가슴은 작았다. 어린 사관생도처럼 어깨를 뒤로 쫙 펴고 있었기 때문에 몸매가 더욱 강조되었다. 그녀는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며 내 쪽을 돌아보았다. 회색빛 눈동자였다. 창백하고 매력적인, 그러나 어딘가 불만스러운 표정에는 예의 바르면서도 내 시선에 응답하는 듯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불현듯 어디선가 그녀를 다만 사진이라도 분명히 본 적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웨스트 에그에 사신다죠? 그녀가 경멸조로 말했다. 나도 거기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저는 아직 아는 사람이... 개츠비 모르세요? 개츠비? 데이지가 다그쳤다. 어떤 개츠비 말이야?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찰나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톰 뷰캐넌은 건장한 팔로 내 팔짱을 강제로 끼더니 체스판에서 말을 옮기듯 나를 데리고 나갔다. 두 여자는 손을 가볍게 엉덩이에 얹고 석양이 지는 쪽으로 난 베란다를 향해 앞서 걸어갔다. 탁자 위에 촛불 4개가 잦아든 바람 속에서 간들거리고 있었다. 웬 촛불? 데이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비벼 촛불을 껐다. 2주만 있으면 1년 중 낮이 제일 긴 날이야. 그녀는 밝은 얼굴로 모두를 돌아보았다. 1년 내내 그날을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그러거든. 그렇단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미스 베이커가 곧 잠자리에 들 사람처럼 하품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좋아. 데이지가 말했다. 근데 뭘 하지? 그녀는 힘없이 내 쪽을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날 뭐해? 내가 대답하려는데 그녀는 갑자기 자기 새끼손가락 쪽으로 시선을 떨궜다. 봐. 그녀가 투덜거렸다. 나 다쳤어. 우리 시선도 모두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검푸르게 멍들어 있었다. 톰, 당신 때문이야. 그녀가 따졌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당신이 이런 거야. 이게 다 짐승 같은 거대하고 괴물 같은 육체의 표본이랑 결혼한 탓이지. 괴물이란 말 하지 말랬지? 톰은 언성을 높였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괴물. 데이지도 지지 않았다. 두 여자는 가끔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조심스러우면서도 맥락이 닿지 않는 말장난들이어서 수다라고 하기도 못했다. 그들이 입은 흰 드레스나 아무 욕망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심한 눈동자처럼 그저 냉랭할 뿐이었다. 그들은 그저 여기 있을 뿐이고 정중한 태도로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으며 톰과 나를 받아주는 것 뿐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식사는 곧 끝날 테고 이 하루도 이렇게 저물 것이고
그러면 그냥 끝인 것이다. 서부에서는 이러지 않았다. 서부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아쉬운 마음에 점점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을 너무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다. 너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명인이 아닌 것만 같아. 나는 코르크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꽤 괜찮은 와인을 2잔째 마시며 말했다. 농사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얘기나 해볼까? 특별한 뜻을 담은 말은 아니었는데 말이 엉뚱한 쪽으로 튀었다. 문명은 이제 끝장이라고 톰이 갑자기 격렬하게 외쳤다. 모든 게 비관적이야. 혹시 고다드라는 남자가 쓴 유색 인종 제국의 발흥이라는 책 읽어봤어? 아니, 나는 그의 말투에 깜짝 놀랐다. 아주 좋은 책이야. 꼭 읽어봐야 할 책이지. 우리 백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완전히 끝장난다는 내용이야. 모두 과학적인 내용이야. 다 증명됐다니까? 하여간 저희는 갈수록 난해해진다니까. 데이지가 별 생각 없이 슬픈 얼굴로 말했다. 요새 저희는 어려운 단어가 수두룩한 책만 파고들어요. 그 단어 뭐지? 우리가 하여간 다 과학적인 책들이라니까. 톰이 데이지에게 조바심이 난 듯한 눈길을 던지며 주장했다. 그 작자는 다 써놨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야.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 인종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싹 쓸어버려야 돼. 데이지는 붉은 태양에 눈이 부신 듯 맹렬히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두 분은 캘리포니아에 사셔야겠어요. 미스 베이커가 말을 꺼내려는데 톰이 의자에서 무겁게 몸을 움직이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우리 모두 북유럽 인종이라는 거야. 나도, 너도, 그리고 당신도,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톰은 고개를 끄덕여 데이지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데이지가 이번에는 내 쪽을 향해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문명의 근간인 과학과 예술,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의 열변에는 어쩐지 애처로운 구석이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심해진 자만심도 더 이상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고 집사가 베란다에서 사라지자 데이지는 그 틈을 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 비밀 하나 말해줄까? 그녀는 신이 나서 속삭였다. 집사의 코 얘긴데 어때? 듣고 싶어? 그 얘기 들으러 온 거야. 저 사람도 원래부터 집사는 아니었어. 뉴욕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200명분의 은식기를 닦는 일을 했는데 결국 그게 코에 영향을 끼쳐서 상황이 더 나빠졌겠네. 미스 베이커가 끼어들었다. 더 나빠졌어. 그래서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나 봐. 그녀의 홍조 띤 얼굴에 잠시 빗긴 마지막 석양은 낭만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숨을 죽여 이야기를 들었다. 어스름이 내리며 신나는 거리를 뒤로 해야만 하는 아이들처럼 햇빛 한 점이 그녀의 얼굴에서 후회하듯 주저하다가 그녀를 버리고 천천히 떠나가 버렸다. 집사가 돌아와 톰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뭔가 속삭이자 톰은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도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부재가 내면의 뭔가를 건드린 듯 데이지는 다시 나에게 기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달아올라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다. 같이 밥 먹으니까 정말 좋아. 닉, 자기를 생각하면 완벽한 장비가 떠올라. 안 그래? 그녀가 미스 베이커 쪽으로 몸을 돌려 동의를 구했다. 완벽한 장미 말이야.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장미와 닮은 데라곤 전혀 없었다.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떠들어댈 때조차도 그녀의 말투엔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격정이 흘러넘쳤다. 감추어둔 그녀의 심장이 그 숨막히고 가슴 떨리는 언어 뒤에 숨어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녀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던지더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스 베이커와 나는 별 의미 없는 시선을 잠시 주고받았다. 내가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자 그녀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경고하듯 쉿 하고 말했다. 방 안쪽에서 감정을 억누른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오자 그녀는 뻔뻔하게 몸을 기울여 엿듣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리다가 가라앉았다가 갑자기 격앙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뚝 그쳐버렸다. 아까 말씀하신 개츠비 씨는 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꺼냈다. 조용히 하세요.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듣게. 무슨 일이 있나요? 나는 순진하게 물었다. 모르신단 말이에요? 미스 베이커는 정말 놀라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전 모르는데요. 이런. 그녀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톰은 뉴욕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다고요? 나는 멍하니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미스 베이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 때만큼은 전화하지 않는 게 예의 아닌가요? 안 그래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드레스 펄럭거리는 소리, 가죽 부츠 저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톰과 데이지가 테이블로 돌아왔다. 어쩔 수 없었어. 데이지가 애써 명랑하게 외쳤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나와 미스 베이커 쪽을 탐색하듯 살피더니 말을 이었다. 창밖을 보고 왔는데 정말 로맨틱하더라. 잔디밭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내 생각에 나이팅게일이 틀림없어. 아마 커나드나 화이트 스타라인 운송선을 타고 온 것 같아. 그 새가 노래를 하는데 그녀는 아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정말 로맨틱했어. 안 그래, 톰? 로맨틱 그 자체였지. 그는 대답하고 나서 침울하게 말했다. 식사 끝나고도 아직 화나면 마국간 구경을 시켜주고 싶은데. 안에서 다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젓자 마국간 얘기를 비롯한 모든 화제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저녁 식사의 그 마지막 5분 동안 기억나는 일이라고는 쓸데없이 촛불을 다시 켠 것뿐이었다.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었지만 나는 자꾸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톰과 데이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웬만한 냉소에는 단련될 만큼 단련된 것처럼 보이는 미스 베이커조차 5번째 손님의 이 날카로운 쇳소리, 그 집요한 만큼은 마음속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듯 보였다. 기질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을 흥미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당장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말을 보러 가자는 이야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톰과 미스 베이커는 시체 옆에서 밤샘이라도 하는 듯한 얼굴로 몇 걸음 정도 거리를 둔 채 석양을 받으며 서재로 걸어갔다. 나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척, 유쾌한 척 가장하며 데이지를 따라 이어진 베란다를 거쳐 정면 포치까지 나아갔다. 으슥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고리버들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자기 얼굴의 예쁜 생김새를 직접 느껴보겠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점차 부드러운 어스름 쪽으로 향했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는 딸 아이 얘기를 물었다. 우리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녀가 느닷없이 말했다. 친척인데도 말야.
내 결혼식에도 안 왔더랬지? 그땐 전쟁터에 있었잖아. 아, 그랬구나.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나는 끔찍한 나날들을 보냈어. 모든 것에 대해 냉소적이 됐다고. 그럴 만했다. 나는 기다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힘없이 화제를 다시 데이지의 어린 딸 쪽으로 돌렸다. 이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별거 다 하겠는데? 그럼. 그녀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걔 낳을 때 얘기해줄까? 들어볼래? 해봐.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거야. 애 낳고 1시간쯤 됐나? 글쎄 톰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야.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꼭 버림받은 느낌이더라고. 간호사한테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봤더니 딸이래. 난 고개를 돌리고 막 울었어. 좋아. 내가 말했지. 딸이라서 다행이야. 이왕이면 아주 바보가 돼버려라. 이런 세상에선 바보가 되는 게 더 편하다. 귀여운 바보.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해. 제일 잘났다는 사람들도 말이야. 그리고 나는 알아. 나는 안 가본 데가 없어. 볼 거 다 봤고 안 해본 것이 없어. 그녀의 눈동자가 톰 못지않게 거만하게 빛났다. 그리고 섬뜩한 결말이 담긴 웃음을 지었다. 난 다 알아. 오 맙소사. 난 다 안다니까. 내 주의를 끌거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조차 없이 그녀가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녀가 한 말들이 진실성에 의구심이 생겼다.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마치 오늘 저녁 식사 전체가 나로부터 자기 쪽에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속임수처럼 느껴졌다. 조금 기다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이내 예쁘장한 얼굴에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 역시 자기네 부부가 속한 대단한 비밀 결사 회원 중 하나라는 걸 암시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불 켜진 진홍빛 방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톰과 미스 베이커는 긴 의자의 양쪽 끝에 각각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읽어주고 있었다. 말과 말이 별 어강 없이 단조롭게 이어지는 가운데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부츠는 밝게 그녀의 낙엽빛 머리카락은 흐릿하게 비추던 램프의 불빛이 그녀가 호리호리한 팔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종이장을 따라 반짝거렸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다음 호에. 그녀는 잡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계속됩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무릎을 떨어대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10시네요. 그녀는 천장에 걸린 시계를 보며 말했다. 이 착한 아가씨는 잘 시간이 됐네요. 조던은 내일 시합이 있대. 데이지가 말했다. 웨스트체스터에서. 아, 당신이 바로 그 조던 베이커로군요. 왜 그렇게 낯이 익었는지 그때서야 알았다. 유쾌하면서도 남을 깔보는 저 표정을 애쉬빌, 핫스프링스, 그리고 팜비치에서의 시합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씹어대는 신랄한 소문들을 들은 적 있었지만 하도 오래전이어서 잘 기억나지는 않았다. 잘 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8시에 깨워줘. 알았지? 깨워서 일어나면. 일어나야지. 캐러웨이 씨도 앙냥이 주무세요. 또 봬요. 또 만나게 될 거야. 데이지가 힘주어 말했다. 사실 내가 중매를 살까 했었거든. 자주 놀러와 닉. 내가 두 사람을 엮어볼 작정이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린넨 옥장에 가둬 버린다거나 보트에 실어 바다로 내버린다거나 뭐 그런 거. 잘 자요. 계단에서 미스 베이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못 들은 걸로 하죠. 괜찮은 여자야. 톰이 잠시 후 말했다. 저렇게 시골로 내돌리면 안 되는데. 누가 내돌린다는 거예요?
데이지가 싸늘하게 물었다. 가족들 말야. 가족이라건 천사를 먹었을 늙은 이모 하나뿐이야. 그건 그렇고 닉, 앞으로 조던을 좀 잘 챙겨줘. 알았지? 쟤는 올 여름 내내 여기서 주말을 보내게 될 거야. 내 생각엔 가족적 분위기가 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데이지와 톰이 잠시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조던은 뉴욕 출신이야? 내가 재빨리 물었다. 루이빌 출신이야. 우리 둘 다. 거기서 순수한 소녀 시절을 다 보냈지. 우리의 아름답고 순수했던. 당신 베란다에서 닉한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한 거 아니지? 톰이 갑자기 물었다. 응? 데이지는 내 쪽을 쳐다보았다.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북유럽 인종 얘기 하지 않았었나? 맞아, 확실해. 그것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우린 우선 그걸 알아야. 뭘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다 믿지는 마. 톰이 충고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노라. 가볍게 대꾸하고 잠시 후 집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함께 문까지 따라 나와 영롱한 정사각형의 불빛 속에서 나란히 서서 나를 배웅했다. 내가 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데이지가 갑자기 외쳤다. 잠깐,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중요한 건데 서부에 있을 때 어떤 여자하고 약혼했다면서? 맞아. 톰이 친절하게 거들었다. 약혼했다면서? 헛소문이야.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치만 분명히 들었어. 그녀는 계속 우겼다.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올라 나를 다시 놀라게 하면서 세 사람한테 들었다니까? 분명히 사실일 거야. 물론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약혼 비슷한 것도 한 적이 없었다. 실은 교회에서 결혼 예고를 했다는 소문이 돌긴 했는데 그게 내가 동부로 온 이유 중 하나였다. 소문 때문에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다고 소문난 김에 결혼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관심에 나는 약간 감동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그렇게 동떨어진 대단한 부자는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조금 혼란스럽고 한편 역겨웠다. 데이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어린애를 안고 집을 뛰쳐나오는 것일 테지만 아마 그럴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톰으로 말하자면 책 한 권 때문에 우울해졌다기보다는 뉴욕에 다른 여자가 있다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렸다. 그는 마치 자신의 독단적 성품이 자신의 강건한 육체에 대한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듯 진부한 사상의 언저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여관의 지붕들, 붉은색 새 가스펌프가 나와 앉은 환한 주유소 앞마당엔 벌써 여름이 한창이었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있는 집에 도착하여 차를 차고에 밀어넣고는 버려진 잔디 롤러 위에 잠시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을 두들겨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자연이 빚어내는 그 끊임없는 오르간 소리가 땅속에 잠들어 있는 개구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지나가던 고양이의 실루엣이 달빛으로 빛났다. 그것을 보려고 눈길을 돌리다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50피트쯤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옆집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은빛 후춧가루가 뿌려진 별밭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유 있는 동작과 잔디를 딛고선 안정된 자세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 하늘 중 어디까지가 자기 것인지 결정하려고 나온 개츠비가 분명했다. 나는 그를 부르려고 했다. 저녁 식사 때 미스 베이커가 그의 이야기를 꺼낸 바 있었고 그 얘기만으로도 오늘때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에게서 혼자 있고 싶다는 어떤 암시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두 팔을 어두운 바다를 향해 뻗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분명 부르르 몸을 떨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나도 바다를 보았다. 부두의 맨 끝에서 조그맣게 반짝이는 초록 불빛을 제외하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돌아보았을 땐 이미 개츠비가 사라진 뒤였다. 어수선한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혼자였다.